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경북 영덕에서 발생한 산불은 사흘 동안 이어지다 오늘 오후에 들어서 큰 불이 잡혔습니다. 이제 남은 잔불을 처리하고 있지만 면밀한 감시가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한편 겨울 철새가 북으로 이동하면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되고 있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도 번지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먼저 오늘 준비한 주요 내용들을 윤보리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대선을 20일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수도권에서 격돌했습니다. 각각 서울 광화문 광장과 경기도 성남시를 방문해 지지를 고소하며 서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일부 출입 기자들이 유착한 정황과 함께 고발 사주 의혹과의 연결 정황도 나왔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관련 자료를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딸 KT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매주 거의 2배로 늘면서 사상 최다인 9만 3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완화 여부를 결정해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틀째 서울 유세를 펼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국정농단 사태를 언급하며 촛불로 쫓겨난 정치 세력이 복귀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는 주술에 국정이 휘둘려서 되겠냐며 공세를 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날 서울 강남역 점심 유세에 이어 같은 시간 광화문 일대 직장인들을 공략했습니다. 2016년 촛불 집회의 구심점이었던 청계광장에서 시민들이 촛불로 쫓아낸 세력이 5년 만에 돌아오고 있다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소환했습니다. 최모 씨는 점은 좀 쳤는지 모르겠는데 주술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술에 국정이 휘둘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노마스크 유세도 저격했습니다. 자꾸 누구처럼 마스크 벗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겠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도 있고. 국민의힘과 윤 후보를 깎아내리면서도 향후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먹고 사는 문제에 편가를 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촛불 집회가 시작된 이곳 청계광장에서 완전한 개혁이 필요하며 이재명의 개혁은 진영 논리가 아닌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둔 민생 실용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정희 정책이든 김대중 정책이든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쓰는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진보의 금기를 깨겠다는 일성은 앞서 서울 노원역 유세에서부터 두드러졌습니다. 여러분, 집값이 갑자기 올라가지고 세금이 확 오르니까 화나시죠? 솔직히 화나잖아요. 저도 화나던데. 세부담 완화와 함께 첫 내 집 마련에는 담보대출 비율을 90%까지 인정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합리적으로 풀겠다고 거듭 공약했고 왕십리 유세장에 모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는 신용 대사면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진 빚을 해소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연이틀 이어진 이 후보의 서울 유세는 저녁 시간 젊음의 거리 홍대로 이어졌습니다. 최대 승부처 서울, 그중에서도 관건은 역시 2030 청년 표심이라는 사실을 고려한 행보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오늘 수도권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경기도 성남 유세에선 대장동 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들어 이재명 후보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부정원 기자입니다. 선거운동 사흘째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제2의 고향이자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성남시를 찾았습니다. 유세 연단에 오르자마자 특혜 개발부터 성남FC 후원금 문제까지 이 후보의 각종 의혹을 맹폭했는데 인구 100만의 성남시를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5천만의 대한민국을 운영하면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승리를 자신하듯 어퍼컷 세러머니를 거듭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용인에선 수도권 민심이 가장 민감한 부동산 문제를 정조준했는데 28번에 걸친 정책 실패는 실수가 아니라 국민을 갈라치려는 악의적 술수라고 비난했습니다. 집값을 올려서 그래도 운이 좋아서 집을 갖게 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고 집이 없는 사람은 민주당 찍고 그러려고 만들어 놓은 거지. 경기 남부권 순회를 마치고 서울로 넘어온 윤석열 후보는 이번 대선과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이곳 서초와 종로를 찾아 출마 후보들과 합동 유세도 펼쳤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 조국 수사를 시위했던 서초동에선 민주당 정권의 불법과 부패, 무도와 무능이 정치를 하게 된 이유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만으로도 부패하고 무능한 이 민주당 정권의 타산 선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승민 전 의원과의 회동에선 유 전 의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받으며 경선 앙금을 딛고 원팀의 마지막 퍼즐을 맞췄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고 직책도 없이 열심히 돕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선거운동 나흘 차에는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와 울산, 경남을 찾아 지지층 표심을 다잡을 계획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초박빙 승부 속에 하루 차이로 엇갈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안개 속 판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선 당일 투표율과 코로나19 방역 문제도 선거 결과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여론조사 기관 4곳이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1,012명을 상대로 전화 면접 조사를 진행한 결과 윤석열 후보는 40%, 이재명 후보는 31%를 얻어 윤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이 후보를 9%포인트 앞섰습니다. 직전 조사보다 윤 후보는 5%포인트 오른 반면 이 후보는 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반면 하루 전 발표된 다른 조사에선 두 후보 지지율이 불과 0.5%포인트 차로 집계되는 등 좀처럼 승부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야권 단일화 기대감으로 격차가 벌어졌을 뿐 단일화 국면이 지나가면 다시 흐름이 바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단일화 이슈가 지금 국민의 관심사가 되면서 지지율 격차가 벌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단일화 이슈의 결론이 나오면 다시 여론조사의 수치 흐름에 변화가 올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론조사로도 분위기로도 윤 후보가 우위에 있다고 평가하면서 마지막까지 실수가 나오지 않게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위는 어디까지나 조사상의 우위고 저희들이 감에 의한 우위지 실제 투표 결과는 얼마든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만큼 굉장히 조심하고 또 더 노력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물고 물리는 여야의 네거티브 대리전 공방도 한층 격화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후보를 향해 이른바 주술 개입 논란을 거듭 띄웠고 살아있는 소의 가죽을 벗기는 무서운 의식을 진행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들이 주관하는 행사에 바로 윤석열, 김건희의 이름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이 후보 옆집에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숙소에서 불법 선거운동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새로 제기했습니다. 경기도시개발공사가 이재명 후보 사택 앞에 집을 얻고 합숙소를 얻었답니다. 도대체 우리의 돈으로 그들의 대권 노름에 무엇을 했는지. 이런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유권자가 10명 중 8명으로 집계되고 오미크론 폭증에 따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상승하는 등 선거 당일 투표율과 코로나 방역 상황도 대선 막판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을 중단한 채 사고 희생자의 빈소를 지켰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울산을 방문해 노동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사흘째 지역선대위원장 빈소를 찾아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고향으로 옮겨진 다른 희생자 빈소에도 방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선거운동 재개 여부 등에 대해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는데 발인이 마무리된 뒤에야 큰 틀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윤 후보와 안 후보의 빈소 만남을 두고 심적 유대를 강화했다. 단일화 시발점이다라며 의미를 키웠지만 짧지만 그 여러 가지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간의 마음 심적인 유대를 강화하는 그런 계기는 충분히 되었다고 봅니다. 단일화 논의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습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호남에 이어 노동자의 도시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조선소 노동자단체와 산업발전 내용 등이 담긴 정책 협약을 체결하며 노동자들 끌어안기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만 외치고 윤석열 후보는 노동 혐오만 보인다며 노동 없는 대선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노동 후진국으로 퇴행하는 선거가 아니라 노동이 당당한 노동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그런 선거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누구나 1가구 1주택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하겠다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며 서울에서 뚜벅이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오늘 수도권에서 격돌했습니다. 최진봉 교수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재명 후보는 광화문으로 갔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는 성남으로 갔습니다. 자, 광화문은 촛불 집회를 상징하는 거고 성남하면은 이재명 후보의 어떻게 되면 본거지 같은 곳이기도 하고 대장동의 핵심 지역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 어떻게 사실은 이 전략을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촛불 혁명이라고 하는 우리가 불릴 만큼 그래서 탄핵이 이루어졌고 그 탄핵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정통성을 본인이 잊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 같아요. 이 광화문에서 시작됐던 그 촛불이 처음엔 적은 줄 알았는데 그게 도도한 물결이 돼서 결국 탄핵까지 이끌어왔다. 그리고 그 탄핵의 대상이 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정당의 출신이다. 이런 부분으로 부각하는 거죠. 결국은 그 뿌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고 그 어떤 연결고리가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부각하기 위해서 촛불혁명에 참여했던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끌어올리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그 좀 더 윤석열 후보가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정치 보복으로 느낄 만큼 적폐 수사를 강조하고 있고요. 검찰의 권한을 다시 강화하는 예컨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도 폐지하고 검찰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면서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또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권력 지향적 또 검찰 중심의 국가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광화문 청계천을 아마 연설 장소로 선택한 것 같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장동 이슈를 부각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성남시 같은 경우에 대장동이 가장 이제 중심에 있는 곳이고 그리고 성남시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부각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재명 후보의 정치의 시작이 성남시인데 그 성남시의 대장동 관련해서 비리가 이재명 후보와 연관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부각하기 위해서 일부러 성남에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광화문 유세부터 한번 좀 들어보죠. 저는 이 자리에 함께했던 그 촛불을 들었던 3만여 명의 우리 국민들과 함께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1억 개의 눈과 1억 개의 귀, 5천만 개 입으로 말하는 집단 지성체입니다. 말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더라도 거대한 강물처럼 저는 우리 국민들이 과거가 아닌 미래를 선택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촛불에서처럼 국민이 미래를 선택할 걸로 믿는다라고 외치는데 어떤 뭔가 호소하는 듯한 약간은 좀 절박한 듯한 느낌이 살짝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 지역이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요. 윤석열 후보가 약간 앞서고 있어요. 그런 점으로 본다면 수도권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구도 제일 많고 수도권에서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항상 앞서왔는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이제 부동산 민심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절박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정말 열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절박감, 낮은 자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예를 들면 지금 상황에서 서울의 수도권 민심이 민주당을 심판한다는 민심이 더 강한 상황에서 자신감을 내비친다고 하는 것은 도리어 그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런 인식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낮아져서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하는 절박함으로 나가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유세 중에서 부동산 관련 얘기가 막 나옵니다. 부동산 관련된 세금 완화하는 거 당연히 나오고 재개발, 재건축 앞두고 있는 지역 이것도 규제 완화하겠다. 근데 물론 그렇게 하면 이제 중도층의 표심 또는 부동산 때문에 실망했던 표심이 돌아올 수는 있는데 민주당 정권이 계속 유지해온 가치가 뭔가 좀 달라진다고 느끼면 핵심 지지층은 혹시 멀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도 있어요. 지금의 대선 그 판에서는요. 그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절박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정권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비교 형량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있는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에게 정권이 넘어가는 것을 더 반대하는 경향이 더 크다는 거죠.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민주당이 반성하지 않으면 국민들이나 중도층이 돌아올 수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급진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실용주의적 자세를 취하는 이재명 후보의 저 자세를 지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그것이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걸 끝까지 주장해서 실패하고 패배하는 것보다 약간의 변화를 시도해서라도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 민주당이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전체 기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전통 지지층이 빠져나갈 확률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얘기를 좀 해보면 성남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크게 외치고 지적하면서 유세를 하는데 좀 들어보시죠. 도시개발에서 기반시설 만들어 놓은 거를 환수했다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몇몇 사람이 3억 5천만 원 넣고 8,500억 찾아가는 거 봤습니까? 제가 누구 못지않게 이 실체를 잘 압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나오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네, 부정부패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폐수사한다는 거지 과거를 무조건 뭐 엄단하겠다 이런 게 아닌데 저를 자꾸 그런 걸로 또 몰아갑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수도권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런 일단 지적에 수도권 대해서. 민심은 저는 대선 막판까지 유동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정권 심판론이 현재까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작동하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부동산 민심에 대해서 화난 민심이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데 20여일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이 대선 판국에서 두 사람을 비교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좀 급진적으로 보여줄 만큼 부동산 정책의 많은 부분을 국민의힘과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의 차별화는 정책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거고 이 진심이 전달되면 수도권 민심도 어느 정도 돌아들 거다. 지금은 정권 심판위라는 구도라는 부분이 조금 더 작동하고 있다면요. 앞으로는 이제 미래의 대통령을 어떤 분으로 할 거냐 하는 인물론도 부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대통령 선거는 미래 지향적 선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게 높다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인물이나 됨됨이나 아니면 비전이나 능력, 자질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판단의 기준이 될 거다. 그런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의 약간 앞서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갈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출렁임이 몇 번 있을 것 같고 두 가지가 이제 구도보다는 인물론이 조금 더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거의 비슷한 형태의 지지율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뭐 각 후보들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준비를 하겠죠. 근데 스타일들이 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예 원고 없이 시간을 길게 잡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거 아십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대화하듯이 이제 길게 이제 끌어가는 스타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어떨까요? 이 뭐 나름대로 그것도 전략이겠죠. 그렇죠, 전략이죠. 이제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고 준비된 후보라고 하는 부분을 부각시키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원고 없이 마이크 하나 들고 30분을 계속 연설하는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이 어떤 그 대통령 후보로서 대통령이 되면 어떤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는 부분을 머릿속에 기억돼 있지 않고 아니면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30분을 연고 없이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같은 말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런 모습은 결국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이나 저기에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한테는 자신감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후보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죠. 원고를 보고 읽게 되면 물론 실수는 줄일 수 있겠지만 이게 써준 걸 읽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고 없이 30분 이상의 연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아주 중요하게 작용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는 한 10분 정도로 해서 짧고 강한 메시지를 꽂습니다. 그러면서 동작이 아주 커졌습니다. 힘찬 동작들을 보여주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어떤 전략일까요? 강한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신감을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어퍼컷하는 그런 이제 지금 나오는 화면에 저런 모습은 결국 강한 인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강한 후보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비되는 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 민주당 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실책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면서 바뀌겠다는 모습에 대한 절박감에 호소라고 하면 윤석열 후보는 반대로 자신감을 보여주는 그런 제스처를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연설이 짧은 것은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정치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연설을 오랫동안 하는데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냥 준비되지 않은 상태 얘기하다가 실언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강한 얘기만 하고 그리고 나서 인상적으로 오랫동안 머리에 남도록 하는 그런 이제 전략을 쓰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이크나 카메라 앞에서 조금 어색해하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동작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이제 유승민 전 의원과 드디어 만났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또 긴 침묵을 깨고 드디어 공개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자, 첫 만남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그렇죠. 대통령도 정치 혁신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보수 정치 혁신에 큰 역할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건강하게 선전해서 꼭 승리하시기를 기원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승민 선배님의 이 격려와 응원이 저희 선거의 확실한 승리뿐만이 아니라 국민들께도 이 정권 교체가 그야말로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가 되겠구나 하는 믿음을 국민들께 충분히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사실 유승민 의원한테 자꾸 접근하려고 했던 제스처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윤석열 후보에게 힘을 보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심에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약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이 좀 늦었어요. 지금 20여일 남겨놓고 저런 모습을 보이는데 저게 이제 조금 일찍 이루어졌고 또 선거 유세도 함께 가고 이러면서 뭔가 바람몰이를 했다고 하면 유승민 의원의 저는 합류가 도움이 좀 될 텐데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는 점. 그리고 저는 유승민 전 의원께서 저렇게 이제 나와서 말씀하신 것도 어찌 보면 민주당의 역할도 있었다고 봐요. 아까 말씀하신 건 민주당에서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서 우리 쪽으로 와라 이런 식으로 자꾸 메시지를 던지니까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는 이거 가만히 있으면 그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들이 결국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오게 되는 기회가 됐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적으로 좀 늦었고 또 유승민 의원이 오늘 말씀하신 걸 보면 원론적인 얘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 적극적으로 선거전에서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보다는 내가 국민의힘에 소속된 전 의원으로서 당원으로서 도와주겠다 이런 의미였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인 만남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 얘기도 해봐야 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후보를 다 만나게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만나고 이재명 후보도 만나게 됐는데 그 안타까운 그 현 빈소에서 좀 침통한 분위기인데 언론들은 여기서 단일화가 어떻고 자꾸 얘기는 합니다만 단일화 얘기를 후보들끼리 만난 김에 합시다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 분위기 자체가 그런 데서 단일화를 꺼내는 순간 안철수 후보가 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두 후보 다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저렇게 안철수 후보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지지율도 상당히 좀 떨어지는 상황에다가 이런 사고까지 터져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만나러 가서 위로한다고 갔는데 단일화 얘기를 꺼내는 순간 제가 볼 때 안철수 후보는 상당히 불쾌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일화 얘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낮다고 봅니다. 위로하고 함께 힘을 합칩시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만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단일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는지 이런 얘기 나왔을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보고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그 자체가 저는 상당히 좀
안철수 후보를 불쾌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발의할 때까지는 예우를 다하는데 일단 전념하겠다고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활동을 재개할 테니까 그때 또 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유세버스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해당 차량의 LED 전광판이 불법 설치된 거였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YTN 취재 결과 이 LED 전광판을 설치한 업체 역시 무허가 업체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혜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5일 국민의당 당원과 운전기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유세버스입니다. LED 전광판을 켜려고 가동한 발전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버스 내부로 유입돼 피해자들이 중독된 거로 추정됩니다. 이 LED 전광판은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모든 유사 차량가 불법 차량이에요. 선거 기간 동안 이 지금 유사 차량은 공개 연설 대담 차량으로 분류가 돼서요. YTN 취재 결과 이 LED 전광판 설치 업체는 구조 변경, 이른바 튜닝을 아예 해서는 안 되는 무허가 업체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튜닝은 주로 자동차 정비업자만 할 수 있는데 사고가 난 버스를 개조한 업체는 튜닝은 불가능한 자동차 제작자였습니다. 자동차 제작자가 튜닝을 하려면 검사 시설을 갖추고 정비 전문 인력을 확보한 뒤 교통안전공단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업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법 튜닝은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고 불법 튜닝된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나 이를 알고도 운전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작자로는 조회가 되는데요. 튜닝 제작자로는 안 돼 있는데요. 튜닝만 불가능하고 제작만 가능하죠. 경찰이 정확한 사망사고 경위와 유세 차량의 불법 튜닝 여부를 수사 중인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뒤늦게 유세 차량 튜닝 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해달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증인 출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 특혜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의원이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뇌물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KT 구조 조정과 관련해 국회에서 일부 의원이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김성태 전 의원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왜 채택하지 않으십니까? 왜 문재인 후보 화들을 채택할 거예요? 초선 의원이면 초선 의원답게 좀 공손하고 예의도 지킬 줄 알아야지. 검찰은 담당 상임위 소속이던 김 전 의원이 증인 채택을 막아준 데 대한 대가로 KT가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줬다고 보고 지난 2019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의원의 딸은 지원서조차 직접 내지 않았고 일부 시험은 아예 보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마저 본 인성검사는 불합격이었는데도 KT 하반기 공채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 대한 채용 기회를 뇌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1, 2심 재판부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부정 채용은 인정되지만 김 전 의원 본인이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함께 사는 딸이 취업 기회를 얻었다면 통념상 뇌물을 받은 거라고 볼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였던 김 전 의원 권한을 고려하면 대가성과 함께 직무 관련성도 인정할 수 있다며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근본적으로 2심 재판부의 이 판결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 전 의원은 즉각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뇌물죄를 인정해 유죄가 옳다고 보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또 김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기소 3년 만에 유죄를 확정받은 김 전 의원, 재판은 일단락됐지만 채용 비리라는 꼬리표와 함께 국정감시라는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은 떨쳐내지 못할 걸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이 불거지기 직전 채널A 기자들이 관련 판결문을 공유한 정황이 뉴스가 있는 저녁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고발사주와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연관 정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자영 PD가 취재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입수한 채널A 전 법조팀장의 카카오톡 기록입니다. 지난 2020년 4월 3일 오전 10시 53분 법조팀 단체 대화방으로 추정되는 곳에 판결문 3건이 공유됩니다. 모두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제보자 지모 씨의 판결문입니다. 공교롭게도 2시간 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김웅 의원으로부터 지 씨의 실명 판결문 3건을 전달받았습니다. 똑같은 판결문 3건이 불과 2시간 간격을 두고 채널A 단체 대화방과 조 씨에게 전달된 겁니다. 김 의원을 통해 조 씨에게 고발장과 해당 판결문이 전달되기 전 채널A 기자들에게 먼저 전달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채널A 기자들 사이에서 이제 불과 저에게 오기 한두 시간 전에 이미 공유가 됐던 판결문이 김웅 의원과 저에게 이제 전달까지 됐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손준성 검사로부터 온 판결문이랑 동일하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한 커다란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저의 판단이나 어떤 자료나 증거들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명확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채널A 법조팀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드러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고발사주 의혹의 연결고리는 또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이동대 전 채널A 기자에게 검언유착 제보자 지모 씨가 대검에 제보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는 대목입니다. 한 검사장은 본인이 직접 현 수사정보기획관을 일컫는 약칭 범정을 연결해주겠다고 말하면서 범정에 믿을 만한 친구가 있다고도 언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전 기자는 후배 백모 기자와 통화하면서 한 검사장의 발언을 전달하는데 백 기자는 이후 검찰 조사에서 한 검사장이 말한 범정에 믿을 만한 친구가 손모 검사로 기억한다고 진술했습니다. 2020년 6월 대검찰청 간부 배치표를 찾아봤습니다. 당시 수사정보 담당관실에 근무했던 검사는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과 수사정보 담당관 2명. 백 기자가 기억한 손모 검사가 고발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앞서 손 검사는 검언유착 보도를 전후해 한 검사장,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과 사흘 동안 120회가 넘는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제 검찰, 대검찰청의 대응과 이제 언론사의 어떤 사건 무마의 대응, 그다음에 고발장 작성까지의 대응, 그리고 한동훈 감찰 수사 방해 사건에서 윤석열 징계 사건에서의 그 이후에 그 여러 정황들, 압수수색 방해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한 사건인 거죠. 해당 의혹에 대해 해명을 듣기 위해 한 검사장에게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한 검사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YTN 김자영입니다. 대장동 개발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지난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 의원 측에 돈을 건넸다는 진술이 검찰이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김 씨가 지난 2012년 3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중진인 A 의원의 보좌관인 이모 씨에게 현금 2억 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건데요. 당장 국민의힘은 A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태년 의원이라고 주장하며 공세를 쳤습니다. 남욱 쪽에서 얘기하는 진술에 나오는 2억 원 전달받았다라고 하는 그 민주당 의원은 누구냐? 바로 제1공단 지역구인 김태년 의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송 진행자로도 유명한 노영희 변호사는 김 씨를 직접 접견했지만 김 씨가 관련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변호사는 뉴스가 있는 저녁과의 통화에서 김 씨가 자신은 불법적으로 돈을 준 사실이 전혀 없고 남욱 변호사가 본인이 빠져나가기 위해 면피성 발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는데요.
노 변호사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남욱 변호사가 여당 의원에게 2억을 주었다라는 그런 식의 얘기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정도에 본인이 진술조서 같은 거를 보면서 확인을 해보았지만 그런 일은 없다, 사실 무근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남욱 변호사는 이제 아무래도 검찰에 좀 협조를 해서 뭔가를 본인에게 좀 좋은 방향으로 상황을 조금 전개시켜 나가고 싶어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처벌을 안 받아야 되고 상대방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은 좀 어떻게 되든지 좀 무관하게 본인이 좀 빠져나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본인은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본인은 전혀 그런 일은 알지도 못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한다라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노 변호사는 김 씨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언급도 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후보가 사업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많이 괴롭힌 사람이었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 사업을 할 당시에 오히려 되게 많이 괴롭히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무슨 편의를 봐줬다거나 특별하게 뭘 해준 건 아니었었고. 노 변호사는 박영수 전 특검을 포함해 김 씨와도 10년 전부터 잘 아는 사이라며 관련 보도가 나오기 하루 전인 지난 화요일 김 씨를 접견하면서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이미 지난해 검찰 조사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내용이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다시 보도가 되는 게 의아해서 접견 내용을 뉴스가 있는 저녁에 알리게 됐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민주당 김태년 의원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을 주장한 국민의힘 원희룡 선대본부장과 유튜브 채널을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김 의원의 보좌관 이모 씨 역시 YTN과의 통화에서 김 씨로부터 돈을 받기는커녕 만난 적도 전화한 적도 없는 모르는 사이라면서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후보와도 정치적으로 무척 좋지 않은 관계였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앞서 김만배 씨의 윤석열 후보 관련 녹취록을 놓고도 여야가 서로 공세를 주고받았는데요.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별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공방만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윤보리입니다. 네, 검언 유착 사건 관련해서 일부 출입 기자들이 검찰과 긴밀하게 유착했다는 의혹이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장미 변호사와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채널 A 사건 때문에 검찰을 담당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과 검사들이 유착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게 검언 유착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의혹을 제보한 지모 씨라면 당연히 어느 언론사든지 취재를 하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인물이 돼버렸는데 다만 취재하는 과정에서 뒤에서 검찰이 뭔가 가이드를 해준다거나 연결이 됐다. 이건 조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새로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제 이에 앞서서 그런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됐었는지 이 이종재 전 기자가 유시민 전 이사장의 비위 사실을 좀 취재해보겠다라는 취지에서 수감돼 있던 이철 전 회장, 그 인베스트 밸류 코리아의 회장이었고 신라젠 최대 주주였는데 이 사람을 찾아가서 본인의 어떤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 내가 검찰을 잘 알고 있으니 유리하게 내지는 불리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 유시민 전 이사장의 비위 사실을 제보하라라고 끊임없이 압박했다는 혐의로 강요미수죄로 기소가 됐지만 최종 무죄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재판부가 굉장히 취재윤리에는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형사적으로 무죄라고 판시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전 기자가 접촉했던 이철 전 회장 이외에 지모 씨라는 제보자 X라고 지칭되는 그 사람, 그 사람과 관련해서 이 또 문제가 된 겁니다. 당시에 MBC가 이 채널A의 취재 와 관련해서 이른바 검언 유착, 검찰과 언론이 유착해서 뭔가 이 여권 인사의 뒤를 파헤치려고 했다라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그 바로 다음에 기자들은 이 제보자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이 채널A의 또 피의자 중에 한 명이었던 백모 기자가 중앙일보 기자와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그 대화 내용을 보면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제보자 지모 씨 나도 캐고 있는데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나? 라고 물으니 이 당사자인 채널A
A 기자가 내가 전화번호를 당신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상당히 취재를 독려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 기자가 이거 검찰에서도 뒤를 캐보라고 하고 나도 박살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통상의 취재 윤리 내진 관행과는 상당히 상이한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한 출입처를 출입하는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단독 경쟁을 하기 마련이고 그렇죠. 취재 경쟁을 해서 정보를 숨기려고 할지 오픈하려고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이 제보자의 신원과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기사를 쓰라고 하면서 뒤에 검찰이 있다라고 얘기를 나눈 그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게 또 새로운 검언유착의 한 단면이 드러난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언론사끼리의 경쟁에서는 취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알게 된 취재원의 전화번호를 누군가한테 넘겨주려면 윗사람한테 보고하고 다 허락을 받고 내려오고 해야 말단에 있는 기자는 이제 알려줄 수 있는 건데 당연히 그렇습니다. 대뜸 이렇게 이제 얘기가 오고 갑니다. 그런데 보면은 중앙일보, 조선일보, 채널A 이 기자들이 결국은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보도 이후에 아니다 이것은 정부 권력, 현 정권과 언론의 유착 아니냐 이걸로 이제 프레임을 바꾸는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올 만한 의혹들이 또 제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MBC가 이른바 권언유착 의혹을 제기한 이후에 조선일보에서 일면으로 이런 후속 기사를 쓴 바가 있습니다. 친여 브로커가 윤석열을 부숴버리겠다고 한 9일 뒤에, 그러니까 아주 직후에 MBC에서 검언유착 보도가 나왔다.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기사가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 해당 기사가 나오기 전 바로 그 당일 새벽까지도 채널A의 법조팀장과 조선일보 기자가 대화를 나누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선일보 기자가 이게 자정쯤에 나눈 카톡 내용입니다. 검언유착 제보자 지 씨에 대한 기사를 우리가 준비하려고 한다라고 하니 채널A 법조팀장이 조선이 시작해준다니 여기선 조선일보를 지칭하는 거겠죠.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단독 경쟁을 하는 같은 출입처 기자가 본인들이 쓸 수 있는 기사를 타사가 쓴다라고 했을 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죠. 그리고 이런 사실을 숨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기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사전에 본인들이 취재한 채널A가 취재한 내용을 저희한테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채널A 법조팀장이 미친 X로 만들어 달라라고 독려를 합니다. 그 뒤에 나온 기사가 방금 언급해드린 조선일보 일면 기사였기 때문에 뭔가 이 검언유착의 프레임을 권력과 언론, 그러니까 MBC와 현 정부가 뭔가 부적절하게 결탁해서 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것과 같이 의혹 제기를 또 반대로 하는 반대 프레임을 만드는 과정 중에 이런 채널A와 조선일보 기자 간의 대화가 있었음이 새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자, 이걸 하고 이제 다시 또 다른 사건을 이제 연결해 보면 조금 전에 PD 리포트에서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기자들끼리 검언유착이 아니라 권언유착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하면서 자기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데 거기서 공유된 정보가 정당으로 넘어가서 이제 고발 사주 의혹과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제보자의 이제 또 의혹 제기가 있는 거죠. 불과 그게 하루 사이에 다 벌어진 일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리포트에서도 보셨다시피 실명 판결문, 지모 씨와 관련된 실명 판결문이 이 김웅 의원을 통해 가지고 조성은 씨에게 전달되기 거의 한 2시간 전쯤에 이 기자들에게 건네줬다라는 겁니다. 실명 판결문은 사실 입수할 수 있는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법원과 검찰. 아니면 비실명 처리를 해서 철저하게 개인정보를 가리고 이게 외부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공인도 박모모라고 해서 이 열람을 허용하는 것이 지금 수사기관과 법원의 태도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이 실명 판결문을 왜 넘겼을 것인가?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상 검찰의 친화적인 그리고 검찰과 뭔가 입장을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언론사를 컨택 포인트로 해서 이 지모 씨의 그 주장의 신빙성을 좀 저하시키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판결문에는 정과관계 등등 아주 내밀한 개인정보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검찰과 언론이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나 이 부분에 상당한 의문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판결문에 접근할 수 있는 검찰에게서 판결문이 꺼내져서 한쪽은 언론으로 한쪽은 당 쪽으로 가서 고발 사주 의혹과 검언유착 의혹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큰 줄기로서 의혹이 제기돼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또 하나를 더한다면 제보자인 지 씨가 검찰 쪽에도 뭔가
자기가 제보하고 싶은 걸 갖다가 다리를 놔줬으면 한다고 하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내가 소개시켜줄까 주선을 하려고 했다. 이제 이 정황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또 한동훈 검사장이 이제 직접 워딩을 했다라기보다는 그 전원 형식으로 이 채널A 전체 카톡방에 드러나게 된 건데요. 이렇습니다. 이 지모 씨가 검찰과도 연관관계를 좀 갖고 싶어한다. 예. 왜냐하면 이철 전 회장의 대리인으로 이동재 전 기자를 직접 접촉하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검찰에 다리를 놔달라라는 취지로 지금 지모 씨가 요구를 하는데 이 사실을 검사한테 이야기했더니 한동훈 검사장이 그러면 범정의 아무개와 접촉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이 해당 기자가 본인들,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본인들만 참가할 수 있는 SNS에서 공유를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검언 유착의 전 과정 중에 그러니까 언론사들만의 어떤 유착이 있었던 게 아니라 검찰도 사실상 관여를 했다라는 한 정황을 보여주는 단초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장이 말했다는 게 이제 전에 듣기로는 범정, 나보다는 그쪽 범정 쪽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했다는데 그 범정 쪽에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당장 가까운 인물로는 손준성 검사가 꼽히는 거고 그다음에 정당 쪽에다 고발사주 의혹을 불러일으키면서 문건을 건네준 것도 역시 손준성 검사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게 다 한 덩어리다라고 하는 의혹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을 아주 지근거리에서 눈과 입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검찰이 배치되지도 않고 그 당시에 핵심 보직을 맡고 있었던 손준성 전 검사가 이런 실명 판결문을 이렇게 그 제3자한테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고발사주 의혹에 첨부됐던 그 관련한 고발장에 첨부됐던 판결문을 김웅전 의원에게 넘겼다는 여러 대목에서 실제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그 당시에 어떻게 윤석열 전 총장을 보좌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느 선까지 또 보고가 올라갔는지 왜냐하면 손준성 검사의 위로는 대검 차장과 검찰총장밖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이런 어떤 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새로운 의혹지의 연장선상에서 좀 반드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뭐 정황상으로는 한 덩어리일 수 있겠다라고 의혹을 가질 수는 있는데 일단은 수사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핸드폰의 비번조차 일단 못 풀고 들여다보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지금 정황들이 하나씩 엮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다른 얘기를 하나 해봐야겠습니다. KT의 딸이 특혜로 취업을 받았다라는 의혹을 그동안 계속 받아왔던 김성태 전 의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심, 2심 비교할 때 어떤 것들이 이제 차이가 있습니까? 네, 사실 1심에서는 무죄,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 유죄가 나왔었고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그러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유무죄가 갈렸는지와 관련해서는 1심 재판부도 사실상 부정 채용이 있었다,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을 했지만 이게 뇌물의 대가성으로 이뤄진 일련의 과정은 아니었다. 실제로 어떤 이익을 본 것도 김성태 전 의원이 아니라 그 딸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가 관계는 인정할 수 없어서 무죄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그 당시에 KT 회장을 그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느냐 마느냐가 쟁점일 때 부르지 않도록 환노위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김 전 의원이 좀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을 담보받았다라는 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서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비슷한 채용비리 의혹 사건입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았던 권성동 의원은 1심, 2심 다 무죄, 대법원에서도 역시 그대로 확정. 이건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요? 사실 대법원에서 무죄, 그리고 이 권성동 의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1, 2심이 일관해서 무죄를 판시했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직접적인 청탁 행위를 권 의원이 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정황이 사건 개요 중에 좀 드러났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의 아는 지인이 강원랜드 관계자인데 이게 청탁을 받은 명단을 인사과에 넘기기도 했고 그렇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채용으로 이어지긴 했지만 권성동 의원이 직접 청탁을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죄를 입증할 정도로 이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일관한 법원의 태도였고 또 본인의 선거를 도와줬던 고등학교 동창들을 강원랜드 사회이사로 이렇게 앉히도록 산자부의 외압을 형성했다라는 부분도 직접 관여 정황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무죄를 받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9만 명대를 기록하면서 그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위중증 환자도 70명 넘게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유행 상황을 안정적으로 전환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내일 발표할 거리두기 완화를 두고 고민이 깊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전날보다 2,700명 가까이 늘어 9만 3천여 명으로 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에 1.7배, 2주 전에 4.1배, 5주 전과 비교해선 22배 이상 많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하루 사이 76명 급증해 400명에 근접하면서 지난달 25일 이후 최다치를 보였습니다. 200명대를 유지하다가 확진자 급증에 따라 증가세로 전환한 것입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 수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군도 증가하여 현재의 유행 상황을 안정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국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높은 3차 접종률 영향으로 가파른 오미크론 확산세에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완만하게 증가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위중증 환자 1,500명에서 2,000명 정도까지는 감당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동시에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방역 완화를 시사한 정부는 거리두기 완화 수위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유행의 정점 시기와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의료 대응 체계와 사회 경제 필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행의 정점까지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사회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자영업자 등의 의견을 반영해 사적 모임은 8명, 영업시간은 10시로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성급한 방역 완화는 의료체계 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사실 완화하는 것은 방역 면에서 보면 무리죠. 급증 추세가 어느 정도 둔화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 의료체제가 이것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이 쓴 다음에 완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방역 패스 유지 여부를 포함한 거리두기 조정안은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정부가 내일 발표할 거라고 생각되는 거리두기 방안이 이전보다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완화 쪽이 폭이 어느 정도일지 큰 관심입니다. 자영업자들은 대체로 부분 완화가 아닌 전면적인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거리두기 완화가 이르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현재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재개된 지 석 달째. 대학가에서 감자탕집을 운영하는 이경 씨의 마음이 먹먹합니다. 주문이 반토막 날 정도로 식당이 한산하지만 정부가 발표한다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에도 기대가 크지 않습니다. 12시는 돼야 적어도 12시는 돼야 매출이 한 80% 정도는 돌아올 겁니다. 아마. 적자가 생기지 않는 정도죠. 사실 지금 가장 큰 피해는 적자이기 때문에. 인근 카페 주인은 가게 임대료까지 밀린 지 오래입니다. 영업 제한이 완전히 풀리지 않으면 더는 견디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9시밖에 영업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한 8시부터 여기는 줄거든요. 그래서 매출도 작년에 비해 많이 줄어서 월세 내기가 좀 많이 부담스러워요. 이처럼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전면적인 영업 제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9시나 10시나 큰 적이 없어요. 정부 쪽에서 한 12시, 11시 얘기가 나왔거든요. 방역당국에서 반대를 해나 본데. 방역 완화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확진 환자가 손쓸 수 없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 영업 제한은 더 이상 의미 없다는 견해도 있고. 저희 부모님도 자영업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많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궁극적으로는 방역 패스의 의문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른 외국처럼 완화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얘기를 들어봐도 확진자가 되었는데도 연락이 안 오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의료 대응력에 적신호까지 켜질 수 있는 상황에서 방역을 완화하는 건 섣부르다는 걱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앞방에서 하는 게 좋죠. 그러면 불안하고 걱정돼요. 우리 애들도 막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게 항상 불안하고
시민을 위해서 코로나 번져나는 걸 막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수치적으로나 이제 사회적으로 뭐 분위기로나 이제 좀 조심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거리 제한을 좀 푼다고 하는 것이 뭔가 안 맞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다음 달 초 하루 신규 확진자가 36만 명에 달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고통까지 감안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코로나19 환자가 얼마나 급증할지 정부는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 20만 명을 훌쩍 넘길 수 있다며 안정세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연일 10만 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느 수준까지 또 언제까지 계속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 하루 최대 17만 명 확진을 언급했는데 현재는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오미크론 특성과 이동량 변화, 거리두기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면 변동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2월 말 정도에 13만 명에서 17만 명까지 유행이 증가할 것이라고 유행이 좀 빠르게 그 변화를 하면서 불확실성이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 정점 규모를 정부의 초기 예측치보다 크게 잡았습니다. 다음 달 초쯤 하루 20만 명 확진을 시작으로 2, 3주 정도 그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PCR 기반으로 검사를 했었으면은 한 20만 이상의 확진자가 정점일 것이다. 3월 초 정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유행이 완전히 좀 안정 단계로 접어들려면은 3월 말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예측치는 하루 27만 명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는 23일쯤 14만 명, 다음 달 초 23만 명을 넘어 중순에는 27만 명 정점을 예상했습니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기까지 또 그 이후 정점까지 걸린 시간이 같다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국내 정점 시기를 예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철저한 방역과 국민 협조로 국내 오미크론 우세화에 해외보다 2배 이상 긴 7주가 소요된 만큼 정점까지 걸리는 시간도 더 길 거라는 겁니다. 3월 중순까지도 이 확산세가 이어져서 그때는 되어야 정점을 찍을 수도 있다. 많게는 27만까지도 가장 확산세가 높은 상황이에요. 방역 수단을 완화하기에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방역 당국도 현재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확진자 증가세가 더 커질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증하면서 경찰과 소방관, 군인과 의료진 등 사회 필수 인력들이 집단 확진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 인력의 공백은 자칫 치안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오선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에 있는 한 파출소. 최근 나온 집단 감염으로 큰 홍역을 치러야 했습니다. 지난 11일 경찰관 1명이 확진된 뒤 18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직원들이 잇따라 확진되면서 이 파출소는 지난 12일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닷새가 지나서 다시 문을 열었지만 격리 조치로 인해 근무 가능 직원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인원이 아직 많지는 않으니까 오늘은 이제 한 개 팀이 24시간을 해줘야 돼요. 확진된 자가 이제 자가격리에서 돌아오면은 이제 4조 임의대로 완전히 잠겨버려요. 경기 구리소방서에서도 지금까지 9명이 확진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발생 경로가 일정치 않다 보니까 우리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요. 집단 생활이 일상화되어 있는 군에서도 집단 감염으로 비상입니다. 공군 신병교육 과정에서 지난달 18일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이후 집단 감염자가 700명을 넘었습니다. 훈련병들은 창군 이후 처음으로 5주 신병훈련을 마치기도 전에 급히 자대로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집단 감염은 의료진이라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수도권 병원 곳곳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잇따라 확진되며 중환자 치료와 수술까지도 차질을 빚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수술을 해야 될 의사들도 확진이 되고 있고 의사가 없는데 수술할 수가 없죠.
인력이 지금도 부족한데 더 부족해지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사회 필수 기관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자 정부도 비상근무 계획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해서 해당 기관이 가지고 있는 필수적 기능이 와해되는 상황을 상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인력을 재배치하고 업무를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될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감염 확산 속에 공공서비스 약화와 치안 부실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18살 이상 성인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노바백스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다음 주 월요일 시작됩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PCR 검사량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됩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노바백스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오는 21일 0시에 시작됩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B형 간염이나 인플루엔자 백신 등과 같이 전통적인 백신 제조 방식으로 만들어져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때문에 아직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이상 반응으로 접종을 중단한 사람들이 갖는 거부감도 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약은 사전 예약 홈페이지 등에서 가능하고 접종일은 다음 달 7일부터 선택할 수 있습니다. 2차 접종일은 1차 접종일에서 3주 뒤로 자동 예약됩니다. 노바백스 백신을 활용한 교차 접종과 3차 접종도 가능합니다. 앞서 맞은 백신에 대한 금기나 연기 사유가 있다고 예진 의사가 진찰 후에 또는 그 예진 후에 판단이 되면 별도의 소견서 없이 바로 교차 접종을 시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역 저하자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 등에 대한 4차 접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요양병원과 시설의 3차 접종이 대체로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이뤄진 만큼 석 달이 지나는 이달 말이 돼야 4차 접종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최근 확진자 규모가 늘며 PCR 검사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월 3일 검사 전략의 전환 이후 일 평균 약 50만 건의 검사가 시행되었으나 금주에는 확진자 급증에 따라 하루 60만 건 이상의 검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 검사도 하루 평균 30만 건 수준으로 전체적인 검사량이 급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와 학교장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어 오는 21일부터는 입원 환자를 간병할 보호자 1명까지로 확대됩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민주당은 입만 열면 광주 전남을 발전시키겠다고 합니다. 광주의 역내 GDP가 전국에서 몇 위쯤 합니까? 꼴등입니다, 꼴등. 왜 이렇게 됐습니까? 수십 년에 걸친 지역 독점 정치가 지역민들에게 한 게 뭐 있습니까? 이번 대선은 매 5년마다 있는 그런 대선이 아닙니다. 민생을 살리느냐, 민생이 죽느냐의 선거입니다. 네, 지금 얘기가 나온 역내 GDP, 지역 내 총생산, GRDP라고 줄여서 쓰죠. 광주가 꼴찌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기사들은 뭘까요? 1인당 총생산, 대구가 꼴찌, 연합뉴스 1994년입니다. 19년째 GRDP 꼴찌는 대구. 이거는 2013년 기사고요. 자, 지난해도 역시 꼴찌, 2021년 기사입니다. 27년째 대구가 꼴찌라고 하는 이 기사들은 그럼 뭘까요? 개념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역내 GDP란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 생산 서비스의 총량이니까 따질 것도 없이 덩치가 큰 수도권에서 1등, 2등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2020년 GRDP 1위 경기도, 2위 서울, 맨 밑으로 가면 세종, 그 위에 제주, 그리고 광주가 나옵니다. 예. 제주와 세종은 좀 특별한 곳 아니야? 이걸 빼면은 광주가 꼴찌가 되는군요. 이걸 얘기한 걸까요? 글쎄요. 지역의 덩치가 작으면 당연히 생산 소비 서비스 총량도 줄어드니까 이거를 인구수로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1인당 숫자를 뽑아야 그 지역의 경제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죠. 보십시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을 쪼개서 한 사람당으로 해보면 울산 역시 중공업과 중화학이 있어갖고 당연히 1위가 나오죠. 맨 밑에가 대구입니다. 부산, 그 다음에 광주가 나옵니다. 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여기에는 외국인 경제활동이 통계에 다 들어갑니다. 또 전남이나 충남처럼 공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은 많은데 서울에 있는 본사가 그걸 다 이득을 가져가면 지역 경제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1인당 지역 소득을 다시 뽑아보는 겁니다. 1인당 지역 생산에서 1인당 소득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역시 울산이 소득이 높고요. 쭉 내려가다가 역시 꼴찌는 대구, 강원, 부산이 15위밖에 안 되는군요. 한참 올라가서 광주는 12위가 됩니다. 계속해서 대구가 최하위로 나오고 있죠. 이렇게 지역 통계를 잘못 알면 지역 개발 정책도 잘못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상황을 정확히 읽어서 최적의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경북 영동에서 난 대형 산불의 큰 불길이 사흘 만에 잡혔습니다. 강풍을 타고 무섭게 확산하면서 산림당국이 헬기 40대를 동원해 가까스로 진화에 성공했는데요. 축구장 560개 면적의 아까운 산림이 피해를 봤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꽃이 산을 집어삼키고 희뿌연 연기가 앞을 가립니다. 산불이 지나간 자리는 잿더미로 변했고 땅 아래 낙엽은 아직도 불씨를 품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본 모습은 더 처참합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긴 띠를 이루며 맹렬한 속도로 퍼져나갑니다. 몸만 간신히 빠져나온 주민들은 속이 탑니다. 밤새도록 잠 못 잤어요. 신경 쓰고 아이고 마을에 왜 됐나 싶고 막 밤새도록 잠 뜬 눈을 막 주민들이 세웠지요. 큰 불길은 36시간이 지나서야 잡혔습니다. 헬기 40대와 인력 2,700여 명이 투입됐지만 진화가 쉽지 않았습니다. 강풍과 지형과 그리고 그 산에 쌓여 있는 낙엽층들 때문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건조하고 강풍이 아주 많이 부는 날에는 공중 진화를 해도 다시 또 재발화가 반복되는.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인근 마을 주민 900여 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또 축구장 560개 면적에 해당하는 400헥타르의 산림이 피해를 봤습니다. 산림당국은 열화상 드론 등으로 불씨를 탐지하며 재발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주불은 잡았지만은 잔불 정리가 더 중요합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데 우선 특수 진화대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과 군인들 모두 힘을 합쳐가지고 잔불을 최대한 정리를 하는데 주력을 하도록 그래 가겠습니다. 소방당국은 과수농가 등에서 쓰는 반사필름이 전신주에 걸려 불꽃이 일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 감식반은 진화가 마무리된 이후 추가 조사를 벌여 결론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월세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해 서울 월세 거래량은 처음으로 7만 건을 넘어섰는데 특히 금천구는 월세 비중이 전세를 앞질렀습니다. 최근 이딴 금리 인상으로 전세 월세화가 빨라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서울 금천구에 있는 3,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9월 이후 매매는 뚝 끊겼지만 월세 거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체결된 월세 계약은 10여 건, 가격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이곳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90만 원의 세입자를 찾았지만 10개월 만에 보증금은 변하지 않았지만 월세 가격은 60만 원이나 더 치솟았습니다. 지난해 금천구에서 이루어진 임대차 계약 가운데 월세는 56%를 차지하면서 전세 비중 43%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서울 전체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월세 거래량은 지난해 7만 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매매 전셋값이 주춤하는 상황에서도
지난달 평균 월세는 0.41%나 올랐습니다. 이렇게 월세에 수요가 몰리는 배경으로는 금리 인상이 꼽힙니다. 전세 대출 이자도 함께 급등하다 보니 월세 선호 현상이 짙어진 겁니다. 금리 인상, 집주인의 세부담과 새 임대차법 시행 등의 영향으로 월세 거래량이 증가하고 또 월세 가격도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부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점도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집주인은 보유세 부담으로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싶어하고 세입자 역시 오른 전세금을 일부 월세로 지불할 가능성이 높아서 월세화 흐름은 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오는 8월부터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전세 세입자들이 임대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월세 시장은 더 불안해질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